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한 뒤에도 다시 찾아오는 두 번째 암입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평온하게 지내던 분이 단 몇 달 만에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암이 재발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먹는 이것 한 가지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게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 믿어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으며 아침 저녁마다 빼놓지 않고 드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5가지와 3개월 만에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황금식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양내과 박사 최태영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계속 재발하시고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처음엔 운이나 체질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10년 전까지만 음식이 암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의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암 치료는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했거든요. 저 역시 처음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이때부터 철저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하나로 암 발병 후 10년 생존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협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일본의 이즈모 암 환자 자조 모임이에요. 이곳의 10년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95%예요. 일반적인 암 치료 생존율과 비교하면 정말 기적 같은 수치죠. 이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병원 치료보다 단순해요. 그런데 생존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들의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특정 음식들을 절대 먹지 않고 한 가지 생활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음식들을 끊었길래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암으로 고생하거나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저요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암세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변한 것인데 변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먼저 정상세포는 질서를 지켜요. 정해진 만큼만 자라고 늙으면 죽고 우리 몸의 룰을 따라가죠. 하지만 암세포는 완전히 다른 게 살아가요. 무한정 자라고 무한정 분열하고 죽지도 않으려 해요. 이런 무모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엄청난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20배나 더 많은 당분을 빨아들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포도당으로 변화하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설탕은 물론이고 흰쌀밥, 빵, 과일 주스까지 모두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둘째, 빠른 성장을 위한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유제품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에게는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해줍니다. 셋째,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은 혈관을 얇게 만들고 피부 조직은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하기 쉬워지거든요. 가공육이나 트랜스 지방이 바로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들이죠.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셈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위험한 음식 5위는 미세 플라스틱 함유 식품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3번째 조건, 바로 염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암세포에게 어서 오세요,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예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걸까요? 놀라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그 향긋한 차 한 잔에는 무려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삼각 티백 말이에요. 캐나다 연구진이 조사해보니까 차 한 잔에 플라스틱 조각이 100억 개가 넘게 들어있었어요. 더 어이없는 건 생수예요. 건강하려고 비싼 돈 주고 사 마시는 생수인데 특히 여름철 차 안에 놔뒀던 생수나
편의점, 야외 진열장에 있던 생수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뜨거워진 플라스틱 병에서 발암 물질이 물로 녹아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정말 안타까운 분이 계셨어요. 광주에 사시는 82세 김동환 할아버지인데요. 평생 회사 다니시면서 아내분이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만 받아 드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3년 전 아내분과 사별하시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젓가락질 말고는 해보신 게 없으시니까 부엌에 서는 것 자체가 막막하신 거예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어려우시고요. 처음엔 며느리가 반찬을 해다 드렸는데 그래도 며느리한테 너무 폐를 끼칠 수는 없지 않나 하시면서 점점 편의점 도시락에 의존하게 되셨어요. 그것도 번거로우시다고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기 시작하신 거죠.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 나이에 새로 요리를 배울 수도 없고 매번 며느리 귀찮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편의점이 고마웠어요. 24시간 언제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뜨거운 밥이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 정기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다른 수치는 다 정상이라 이상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하루 3끼를 모두 편의점 도시락으로 드시고 계셨고 그것도 항상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요. 할아버지는 설마 이것 때문일까요? 이렇게 편리한 걸요? 라고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도 세라믹 그릇에 옮겨 담아서 데우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그런 번거로운 일을 설거지도 해야 하고 라고 투덜거리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에는 염증 수치가 말끔히 사라지셨죠. 요즘 배달음식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오잖아요. 이미 배달이 온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태로 다시 데워 드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티백 대신 잎차를 우려 드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하죠. 둘째, 플라스틱 물병 대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세요. 처음엔 무겁다고 느끼시겠지만 금세 적응되실 거예요. 셋째, 배달 음식은 받자마자 바로 세라믹이나 유리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귀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오븐 투자가 아깝지 않죠. 넷째,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플라스틱을 넣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4위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에는 IGF라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는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한 호르몬인데 사람이 마시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빠르게 성장시켜요. 문제는 암세포도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제품 소비량과 유방암 발병률을 한번 보세요. 197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3.4리터였어요. 그때 여성 10만 명당 유방암 환자는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보면 어떨까요? 우유 소비량은 78.5리터로 23배 증가했고 유방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56.4명으로 31배나 늘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워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유급식이 시작되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유방암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1990년 우유 소비량 15.2리터, 유방암 발병률 10만 명당 8.7명, 2000년 우유 소비량 35.6리터, 유방암 발병률 21.4명, 2010년 우유 소비량 64.8리터, 유방암 발병률 41.2명, 거의 완벽한 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전통적으로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 중국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IGF는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인자예요. 이게 혈중에 많으면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요.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분열도 함께 촉진시키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현대의 젖소들은 임신 중에도 계속 착유를 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특히 유방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서서히 줄여가세요. 우유 대신 두유, 아몬드유, 귀리우유로 바꾸시고 치즈 대신 두부나 견과류를 활용하세요. 요구르트는
코코넛 요구르트나 그리스식 무가당 요구르트로 대체할 수 있어요. 3위는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의 출입을 차단해요.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산소 공급인데 트랜스 지방 때문에 정상세포는 산소를 못 받고 오히려 산소를 싫어하는 암세포만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름을 18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는 순간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막에 끼어 들어가서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3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심장병 사망률이 30%, 암 사망률이 25% 높았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튀긴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4배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더욱 심각해요. 치킨 소비량이 1990년 연간 1인당 3.2kg에서 2020년 14.8kg으로 4.6배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12.3명에서 28.6명으로 2.3배 늘었죠. 더 놀라운 건 연령별 분석 결과예요. 치킨, 감자튀김 같은 튀긴 음식을 자주 먹기 시작한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60대 이후에 주로 발병하던 대장암이 이제는 30대, 40대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같은 천연 기름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들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체내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염증 물질로 변환돼요.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암세포가 이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반복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치킨집이나 튀김집에서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쓰잖아요. 기름을 반복 가열하면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돼요. 이건 담배 연기에서도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식당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튀김 요리를 주로 하는 조리사들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았어요. 튀김 과정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발암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튀긴 음식을 최대한 피하세요. 치킨 대신 삶은 닭고기, 감자튀김 대신 구운 감자나 찐 감자를 드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써야 한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저온해서 사용하세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 온도예요. 2위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소비해요. 우리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의 암 발병률을 비교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당뇨병 환자의 간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74%, 췌장암은 무려 200% 높았거든요. 혈당이 높다는 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암세포 입장에서는 무제한 뷔페가 차려진 것과 같죠. 실제로 시카고 의대에서 실험했을 때 암세포 배양액의 포도당 농도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암세포 성장 속도가 70%나 감소했어요. 우리나라 당분 섭취량과 암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197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3.2kg이었어요. 그때 전체 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3.7명이었죠. 2020년을 보면 어떨까요? 설탕 소비량은 24.8kg으로 7.7배 증가했고 암 발병률은 268.3명으로 무려 8배 늘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당분 섭취가 급격히 늘어난 1990년대부터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같은 서구형 암의 발병률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숨어있는 당분의 양이에요. 흰쌀밥의 혈당지수가 83인데 이는 설탕 덩어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식빵은 90, 우동은 95예요. 포도당이 100이니까 거의 설탕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미 시리얼 혈당지수 55, 통밀빵 69, 꿀 87.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혈당을 올리는 건 똑같거든요. 과일 주스는 더욱 위험해요.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4개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섬유질은 전혀 없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인 74세 이명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사과, 당근, 케일, 바나나를 넣고 정성스럽게 갈아서 마셨죠. 혈당에 좋다는 여주까지 넣어서요. 그런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200을 넘나드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를 넘어서 당뇨병 진단을 받을 수준이었죠. 할머니는 정말 당황하셨어요. 건강한 재료들로만 만든 주스인데 왜 혈당이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되셨거든요. 자세히 분석해보니 할머니가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15개분의 당분이 들어있었어요. 아무리 건강한 재료라도 액체 상태로 만들면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였죠. 과일 주스를 끊고 과일은 껍질째 반 개씩만 드시도록 했더니 2개월 만에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좋은 의도였는데 방법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함정은 전통 시럽들이에요. 매실청, 생강청, 도라지청.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고 안전할 것 같지만 설탕과 1:1 비율로 재운 거라 결국 설탕물과 다를 바 없어요. 조청이나 무료도 마찬가지예요. 쌀이나 보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려요. 분자 구조가 단순해서 흡수가 빠르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무의식적으로 먹는 숨은 당분들이에요. 빵, 과자는 물론이고 소스, 드레싱, 반찬에도 설탕이 들어가요. 심지어 짠맛 라면에도 설탕이 들어있고 김치에도 요즘은 설탕을 넣어서 담그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도 설탕이 7g 들어있어요. 각설탕일 2개분이죠. 하루에 삼각김밥 2개, 음료수 1개, 과자 한 봉지만 먹어도 설탕 50g을 넘어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쌀 대신 현미, 흰빵 대신 통밀빵, 우동 대신 메밀국수를 선택하세요. 둘째,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과일로 드시되 하루 2개로 제한하세요. 당분이 적은 베리류나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넷째,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탕, 과당, 포도당, 옥수수 시럽 등 이름만 바뀐 당분들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암 환자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위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인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음식이에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죠. 매일 50g씩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해요. 50g이 얼마나 될까요? 햄 2장, 소시지 1개 정도예요. 생각보다 적죠?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먹는 가공육의 양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198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가공육 소비량은 0.8kg이었어요. 그때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6.8명이었죠. 2020년에는 어떨까요? 가공육 소비량이 8.9kg으로 11배 증가했고 대장암 발병률은 28.6명으로 4.2배 늘었어요. 특히 가공육 소비가 급증한 1990년대부터 대장암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햄버거와 피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1980년대 후반부터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60대 이후에나 생기던 병이 이제는 30대, 40대에서도 흔하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제조 과정에 있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을 만들 때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를 넣어요. 이게 육류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니트로사민은 위에서 위산과 만나면 더욱 활성화돼요. 그래서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위암 위험도 함께 높아져요. 실제로 일본에서 40년간 8만 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의 위암 발병률이 1.6배 높았어요. 더 무서운 건 가공육에 들어가는 다른 첨가물들이에요. 인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글루탐산 나트륨은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인공색소인 아질산 나트륨은 어린이의 주의력 결핍 장애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 어디까지가 가공육이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공육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 햄, 소시지, 베이컨은 기본이고 어묵, 맛살, 햄버거 패티, 핫도그, 육류, 통조림까지 모두 가공육이에요. 심지어 건강하다고 알려진 닭가슴살 제품들도
대부분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육이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무첨가, 천연 같은 마케팅 문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샐러리 추출물이나 천연 보존료라고 해도 결국 아질산염 성분은 동일해요. 포장만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중에 포장돼서 나오는 가공육을 완전히 끊으세요.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로는 많아요. 생선, 달걀, 두부, 콩류를 활용하세요. 고기는 정육점에서 생고기를 조리해 드시면 됩니다. 둘째,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살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셋째, 아이들 간식도 주의하세요. 소시지, 햄이 들어간 과자나 간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더욱 해로워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본 이즈모 암 환자 자조 모임의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이들이 실천한 건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가공육,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 우유와 유제품, 미세 플라스틱 함유식품을 3년에서 5년간 철저히 금지했어요. 대신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단, 하루 16시간 간헐적 단식, 그리고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정말 이것뿐이었어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물 없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95%라는 기적 같은 10년 생존율이었던 거죠. 독일의 게르슨 요법, 미국의 히포크라테스 건강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음식을 가장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올바른 음식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주에 사시는 87세 남자 환자분은 간암 말기 진단에서 7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강원도에 사시는 94세 여성 환자분은 유방암 4번 재발 후 5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계세요. 모두 오늘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철저히 실천하신 결과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에요. 암의 종류도 다르고 진행 정도도 다르고 개인차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올바른 식이요법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0이든 80이든 우리 몸은 올바른 음식을 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줘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첫 주에는 가공육부터 끊어보세요. 둘째 주에는 설탕과 단 음식, 셋째 주에는 튀긴 음식,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3개월만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이 있나요? 구체적인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리면 다음 영상에서 암 환자가 꼭 먹어야 하는 슈퍼푸드 5가지와 3개월 만에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완벽한 식단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병은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실천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희망하며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